인생을 살면서 저는 스스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자존감도 높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도 그럴 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제법 괜찮은 대학을 졸업했고 취업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언젠가부터 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역시도 자신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조건의 남자를 만나 혹시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는 친구 같은 부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둘 정도 낳고 살아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다들 결혼 전에 한 번쯤 상상하는 이혼이라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저는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그 원인이 바람일 경우에는 꽤 멋지게 복수를 해주고 혼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네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의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이, 화도 못 내는 호구, 자존심도 없이 휘둘리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3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연애만 1년을 조금 넘게 하고 결혼했습니다. 공기업에 재직 중인 남편과 대기업을 다니는 저는 조건도 잘 맞았고 이성적인 가치관 역시도 잘 맞았죠. 워낙 안정적인 직장이고 회사 복지가 나쁘지 않아 저희는 임신을 바로 계획했습니다. 아무래도 30 중반에 가까워진 나이 때문에 서두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생길 줄 알았던 아이는 노력해도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검사도 받아봤지만 저희 둘 다 문제가 없었고요. 결국에 시험관을 도전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통증도 통증이고 자존감도 떨어졌죠. 무엇보다 남편이 주사 놓는 걸 보면 질색을 했어요. 더구나 그 문제로 전에 없던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다툼의 주 원인은 고부 갈등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시험관 시술 자체에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인위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손주에 대한 욕심은 가지고 계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시어머니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 반복적이라 지금도 생생한데요. 시험관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제 얼굴만 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런 말을 하셨죠. 너 아직도 시험관인지 지랄관인지 하니? 그거 한다고 내 아들 괴롭혀? 아니요, 어머니. 그것도 정해진 기간이 있어서요. 기간? 나 참. 내가 너무 오래 살았지.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애를 꼭 그런 식으로 가져야겠니? 난 솔직히 지금도 찜찜하고 소름 끼친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애를 가지면 정은 가겠어? 자고로 애는 하늘에서 점지를 해주는 건데. 그래도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조금만 예쁘게 봐주세요. 내 아들이 싫다고 하잖아. 솔직히 남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남자들은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으니까. 결국 임신 못하는 건 다 여자 탓이고. 지금 벌써 3번째나 도전하고 있다며? 바쁜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니 뭐니 할 때부터 난 속이 뒤집어졌다. 남들은 그냥 낳는 애를 넌 왜 못 가져? 솔직히 까놓고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래서 결혼할 때부터 찜찜하다 했다.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결혼을 늦게 하는지 원? 그리고 하필이면 골라도 널 골라왔어. 어리고 예쁜 애들이 천지에 널렸는데. 아우, 속 터져. 죄송해요.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시댁이 차로 15분 거리라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최대까지는 4번 정도를 저희 집에 드나드셨어요. 때문에 아이에 대한 압박감은 배로 느껴졌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다툼도 일어났던 겁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지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남편이 인상을 쓰며 공격적으로 나오더군요.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면 좀 대꾸 좀 안 하고 들으면 안 돼? 저는 답답해서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나 말대꾸한 거 없어. 정말이야. 그만하라고 했다며. 더는 잔소리 듣기 싫다고. 나 정말 그런 말 한 적 없어. 계획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고 예쁘게 봐달란 말만 했다고. 그럼 우리 엄마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진짜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화가 나셔서 약간 전달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이해할 순 없어? 이거 봐. 한마디를 안 지는 거.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말할지 볼버드 뻔하네. 당신 어릴 때 부모님 사고로 돌아가셔서 어른들 대하는 법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나이를 생각해봐. 시험관 시술하는 거 당연히 이상하고 부정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어. 근데 당신은 어머니를 대할 때 누굴 가르치듯 하는 게 문제라고. 나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똑똑한 거 누가 몰라?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거? 그래! 내 입장에선 썩 좋은 배우자야.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했고. 근데 사근사근하고 싹싹한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당신 표정이며 작은 한숨 하나도 의미를 가지는 분인데 전달이 잘못돼서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말하면 우리 엄마가 뭐가 돼? 알았어. 앞으로는 주의할게. 더는 싸우기 싫어서 늘 이런 식으로 끝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객관적으로 봐도 아주 몹시 가식적인 분이었죠. 저를 구박하는 거, 시험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제외한 모두에게 가식적으로 행동하시곤 했었어요. 시댁에 때마다 시어머니는 본인의 모임 친구분들을 부르시곤 했습니다. 고아원에 가기도 하고 가끔 돈을 모아서 기부도 하는 소규모 봉사 모임이죠. 아무래도 기부가 기본이라 돈도 좀 있고 우아한 사모님들이 그룹에 속해 있고요. 사실상 시어머니는 그 그룹에 들어갈 조건이 되지 않는데 오로지 평판 하나만으로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지 관리에 철저한 분이었어요. 김장 행사도 그랬습니다. 고아원이니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각자 돌아가며 김장을 하는데 그때 제가 할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가장 괴로운 이유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병풍처럼 서 있어야 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보다 못해서 나서서 돕겠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콧소리를 섞어 말씀하셨죠. 아가, 아무래도 몸도 힘들고 일한다고 정신없을 텐데 넌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이 시애미를 돕는 일이야. 내가 전에도 말했잖니. 부모도 없이 자라서 널 내 딸처럼 생각할 거라고. 그 말은 진심이야. 그냥 난 네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세상 인자하게 꽃처럼 피어나는 그 미소를 보면 저는 표정 관리도 잘 못하고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임에 있던 아주머니들은 시어머니를 칭찬하기 바쁘죠. 아유, 저도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하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어쩜 이 많은 김장을 혼자 하세요? 우리 며느리가 알면 너무 부러워하겠네. 나도 반성 많이 해야겠어요. 집안일하는 사람이랑 며느리들이랑 다 같이 해도 전 힘들기만 했거든요. 그럼 시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뭘요? 일하는 게 쉽나요? 예전이야 밖에서 일하는 게 남자라 남자를 하늘같이 봤다고 하지만 시대가 엄연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며느리가 시험관 시술하고 있거든요. 예전엔 몰랐는데
아유, 그게 어찌나 몸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젠 손에 물 한 방울만 닿아도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어머, 시험관 시술이요? 그거 제 친구 며느리도 하던데 결국 성공은 했다고 들었어요.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 들리지 않을까요? 아유, 글쎄요. 저는 사실 손주 생각이 없어져서. 네? 아니, 그래도 성공 확률도 높고 무엇보다 애들이 젊고 능력도 있는데. 며느님이 대기업 다닌다면서요. 복지도 좋을 텐데 너무 아깝죠? 아니, 모르겠어요. 그 젊음과 능력을 아이 때문에 희생하는 것도 안타깝고 무엇보다 우리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게 저는 더 마음이 아파서요. 아이 없이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이, 정말요? 진짜 생각이 열려 있으시네요. 우리 나이에 보통 그런 생각하기 힘든데. 아유, 그런가요? 아이, 저는 그저 애들만 행복하면 뭐든 좋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더구나 그 김장은 제가 주말 내내 소금에 절이고 안에 넣을 재료 손질을 모두 해놓았던 겁니다. 그저 시어머니는 김장을 하는 당일에만 저를 병풍처럼 서 있게 한 거였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직접 싸주시는 보쌈까지 입으로 받아 먹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친한 딸과 엄마처럼 보이기 충분했고요. 오직 사람들 앞에서만 세상에 없는 시어머니 노릇을 했고 사람들이 모두 빠지고 나면 본색을 드러냈죠. 모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현관 쪽에 기척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면 가만히 앉아있던 제게 고무장갑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간 참고 있던 말들을 토해내듯 쏟아내셨어요. 아까 말하는 거 들었니? 집안이라는 사람이랑 손을 다 거들었다고.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 돈 많다고 자랑하는 꼴이란. 천박하고 가증스러워서 정말. 그리고 너 표정 관리 좀 잘할 수 없어? 아주 대놓고 광고를 하지 그래? 애 못 낳아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 줄 알아? 지금도 나가면서 내 욕 엄청 할걸? 이 나이에 하나씩은 끼고 돌아야 할 손주도 없다고. 뭐? 요즘에 시험관 시술 확률이 좋다고? 지들은 안 해보니까 그냥 입으로 내뱉는 거지. 그런 말들이 내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아, 왜 대답을 안 해? 네, 죄송합니다. 죄송? 영혼도 없이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넌 그 여자들 대화에서 뭐 느끼는 거 없어? 우아한 척, 고상한 척 하는 건 다 집에 돈이 많아서 그래. 저것들 우아한 척 다 돌려서 까는 거라고. 넌 왜 손주도 하나 없냐? 왜 집에 일하는 가정부도 없냐? 아, 그리고 넌 속도 좋다. 너 능력 있다는 말 들어서 좋니? 그게 사실상 진짜 칭찬인 줄 알아? 아등바등 야근하고 밤새서 일해서 돈 좀 버는 며느리? 결국 그것들이 말하고 싶은 건 자기 며느리들은 어디 출신에 친정에 얼마나 건물이 많고 또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이 멍청한 것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주의할게요. 아우, 답답해. 얼른 집 정리하고 설거지 싹 다 하고 집에 가. 빌어먹을 김장은 언제까지 하는 거야? 아유, 온몸이 다 아프네. 난 좀 누울 테니까 조용히 치우고 가. 딱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어떤 분인지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말처럼 그분들 말에 가시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집에 여유도 있고 딱히 조급한 문제가 없어서인지 실제로도 다들 빡빡하게 생각하시지도 않았죠. 저 역시도 그 모임분들을 만나기 전에 돈이 있는 재벌의 삶을 상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뺨을 때리고 돈으로 사람을 부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모임에 나오는 사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은 많이 바뀌었죠. 일단 대부분이 본인들의 생활을 더 중시하더군요. 이미 자신들이 운영하는 것들이 많아서 사사롭게 며느리를 불러 일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각자 가정을 가졌으니 결혼 생활에 관여도 안 하셨어요. 본인 며느리가 뭘 해줬다는 자랑질도 안 했고 서로 견주거나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자격지심은 무의식 중에 스치는 단어 하나, 말투 하나로도 터져나오곤 했던 거고요. 저는 솔직히 많이 지쳤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런 시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됐으니까요. 더구나 제 업무 역시도 한몫했죠. 회사 다니면서 직장 동료들끼리는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대기업은 사람을 재료로 쓴다는 말이요. 바쁘지 않을 때는 몰라도 주기적으로 야근에 철야까지 영혼을 갈아서 회사를 다니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3시간을 자고 다음 날은 집에 일을 가지고 들어와서 해야 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는 이러다가 정말 과로사로 죽는 건가 하는 상상이 들 정도였죠. 실제로 길을 걷는데 몸이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들 정도로 정신이 몽롱해지곤 했습니다. 마치 좀비처럼 의지가 없이 걷는 기분이랄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피곤에 지친 저를 보면 한숨 먼저 쉬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주 피곤하다고 얼굴에 대놓고 광고를 하지 그래? 그리고 꼴이 그게 뭐야? 좀 꾸미고 다닐 순 없어? 나이가 들수록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니까? 내가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럴 시간이 없는 거 잘 알잖아. 핑계야. 결국 이렇게 살이 축축 처지고 늘어나고 아줌마가 되는 거라니까? 우리 엄마를 봐라. 그 나이에도 수영에 골프까지도 하시잖아. 집에서도 늘 화장하고 있고. 나도 딱 우리 엄마 같은 여자랑 만났어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시험관 아예 포기했어?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 가더니 결국엔 이렇게 된 거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왜 당신까지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솔직히 우리 결혼 5년이 넘어가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더구나 당신은 점점 바빠지기만 하고. 나도 지쳐. 당신만 지치는 줄 알아? 그리고 나까지 왜 그러냐고? 지금 우리 엄마 또 걸고 넘어지는 거야? 지겹다. 진짜 지겨워. 당신이 뭘 했다고 지겨워? 억지로 산부인과 간 거? 아니면 검사한 거? 당신이 집안일을 한번 거들기랬어? 아니면 나한테 기운 내라고 말한 적 있어? 징그럽다고 주사 놓는 것도 꼴보기 싫다. 말끝마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지겨운 사람이 누군데? 당장 그 말 취소해. 사과하라고! 왜 매번 나만 미안하다, 잘못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다 말해야 해? 야, 선 넘지 마라. 선은 당신이 먼저 넘었지. 그래? 좋아. 그럼 우리 이혼해. 이혼하자고. 그래, 하자. 나라고 못할 이유 있어? 신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늘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날은 정말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 저는 솔직히 남편이 한 번은 제 손을 잡아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다음 날 퇴근하고 식탁에 올려진 이혼 서류를 보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존심도 버리고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잘못했다고 못해도 100번은 넘게 말이죠. 남편을 사랑했고 그 사람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모진 말과 구박에도 견딘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하지만 남편은 몇 번이고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독촉했고 저는 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죠. 회사에 휴직까지 신청하고 집안일도 하고 아침밥도 차렸고 시어머니에게도 잘 보이려고 매일 찾아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애가 싫다는데 그냥 놔주면 안 되겠니? 아이 구질구질하게 지금 와서 이러면 꼴만 우스워. 아이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예전 같았으면 진즉에 쫓겨났지. 애도 못 낳는 하자 있는 며느리 어떤 집에서 두 팔 벌리고 환영하겠니? 무엇보다 너도 이혼하겠다고 했다며? 어머니, 그건 싸우는 중에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말을 한 거였어요. 진짜 진심이 아니라. 아, 그거구나. 여자들이 기싸움하는 거. 맞지? 우리 아들한테 협박처럼 헤어지자고 말해놓고 은근히 누르려고 했던 거 아니야? 내가 그걸 모를 줄 아니? 잘못했어요, 어머님. 그이 설득하게 좀 도와주세요. 저 그 사람 사랑해요. 내가 왜? 난 솔직히 너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안 찼어. 부모도 없이 자란 주제에 지 잘난 맛에 탕당했던 것도 싫었고 내 아들 혼자서 저녁 먹게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돈 잘 버는 거?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 그냥 나가. 너 같은 거 두 번은 보기 싫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저는 정말 구차하고 구질구질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무릎도 꿇어봤고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전에 상상했던 쿨하고 멋진 이혼은 제 이야기 속엔 없었죠. 그저 저는 간절했고 절대로 이혼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확히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좋았던 것, 신혼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그 힘을 간신히 버티고 있었어요. 점점 더 심해지는 남편의 막말과 모욕, 강도가 강해지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까지 이어졌지만 그래도 참았고 사죄하고 빌었습니다. 무려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하지만 그것마저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남편이 목욕을 하러 간 사이에 울렸던 휴대폰의 이름에 하트가 선명하게 붙어 있는 걸 봤거든요. 누구라도 그 전화는 받았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죠. 그리고는 대충 상황을 듣고 설명하고 당장 만나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가는 길 내내 주저앉길 반복했네요. 상간녀와의 첫 만남 역시도 결혼 전에 해봤던 제 상상과는 전혀 달랐죠. 멋지게 머리하고 짙은 화장하고 여자한테 물이라도 뿌렸어야 했는데 막상 임신한 그 여자의 배를 보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여잔 울고 있었어요. 예쁘고 어린데 머리 손질까지 완벽했던 그 상간녀가 제 앞에서 몸을 덜덜 떨고 배를 감싸며 말했죠. 저 정말 몰랐어요. 진짜 믿어주세요. 유부남인 줄 알았다면 만나지도 않았을 거고. 저는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깨물며 참다가 입을 열었어요. 거짓말. 몰랐을 리가 없어. 사모님, 진짜로 전 절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정말로요. 출산 날짜 가까워지니까 내 남편도 너도 조급해진 거겠지. 억울해요. 진짜 문자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고요. 전 속았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당신들 진짜 더럽고 불결해. 그래, 내가 비켜줄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도 않을 거야. 근데 하나는 명심하는 게 좋을걸. 바람은 한 번만 피우는 놈 없더라. 너도 꼭 내 꼴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기분이 어떨지 처절하게 느껴봤으면 좋겠네.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면서 저는 마음 정리를 끝냈습니다. 머리가 차가워졌고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정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살부비고 살아온 세월이 있기에 저는 남편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휴대폰은 잘 때도 끼고 있는 인간이었고 늘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거든요. 그런 인간이 갑자기 휴대폰을 제가 앉아있던 거실에 두고 오랜 시간 샤워를 했다는 건 애초에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쭉 생각했어요. 남편이 작정하고 바람을 피우면 나는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만큼 남편은 철저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만큼은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시어머니와 꼭 닮아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보란듯이 상간녀 이름 뒤에 하트를 붙인다? 그것은 남편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확증이었죠. 또 시어머니 역시도 그 여자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까지 짐작이 됐습니다. 재산 분할 때문에 끝까지 숨기려고 몇 달 동안 저를 괴롭히다가 이제 방법이 없어 공개를 하기로 작정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치사하게 임신한 어린 여자애를 앞세워서 말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게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그 집에서 나오고 싶어졌죠.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돈 이야기 꺼내면서 소송을 한다니 뭐니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질렸고 빨리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어쩌면 그게 당시엔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처럼 느껴졌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때 제 선택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후회됐습니다. 너무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물러난 거 말이죠. 남편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다면서 적당히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챙겨준다고 조건을 걸어왔고 저는 그걸 수락해버렸습니다. 후회하기 시작한 건 이혼을 한 뒤 반년이란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이유는 제가 그 이혼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대로 싸워보기라도 할 걸. 자존심이 뭐라고 그때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있었어요. 매번 저를 구박했던 이중적인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망신이라도 줄 걸 하는 상상도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결국 남편에 대한 미련이라는 생각이 드니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인간들을 잊으려 노력하며 보냈습니다.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하기도 했고 운동이라는 것도 시작했고요. 그런데도 정말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운동할 때는 자기 관리도 못한다고 저를 비난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고 식사를 할 때 김치만 보면 지긋지긋한 시어머니가 머릿속을 떠다녔어요. 그렇게 허상에 휘둘리며 상처를 극복 못한 상태로 무려 5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 앞에서 다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마주치게 됐어요. 임신한 배를 움켜잡고 있던 우는 것도 예뻤던 바로 그 상간녀 말입니다. 저는 모르는 척 지나가려고 했지만 그 여자가 제 손목을 잡더군요.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남편 복수하고 싶어요. 제발 도와줘요. 저는 손목을 잡은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또 빠르게 뛰어와서는 납작 엎드리며 빠르게 말했죠. 제가 그땐 너무 어렸고 무서워서 정말 시킨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로 유부남인 건 몰랐어요. 처음에 만날 땐 몰랐고 임신하고 난 뒤에 말을 해줬어요. 정말이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한 빌라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머릿속에 마땅한 장소도 떠오르지 않았고 밝은 곳에서 그 여자 얼굴을 마주보고 싶지도 않았죠. 저는 옥상에서도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여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몰랐든 알았든 당신은 내 남편을 빼앗아 갔고 내 가정을 깨뜨렸어. 근데 뭐?
복수? 무슨 복수? 왜? 그 인간이 또 바람이라도 피웠어? 여자는 주머니에 있던 구깃구깃한 사진들을 제게 주더군요. 빛에 비춰보니 그 사진 속엔 남편과 낯선 여자가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좀 더 진한 미래가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고요. 제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자 상간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벌 받았다고 저 비웃으셔도 괜찮아요. 각오하고 있고. 그래서 뭐? 나 그쪽 복수 도울 정도로 한가한 사람 아니거든? 이제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고 전 남편이 바람을 2번, 3번, 5번을 피우던 난 타인이야.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저는 사진을 그 여자 얼굴에 던지며 돌아섰죠. 근데 그 여자가 악을 쓰며 외치더군요. 아이가! 제 아이도 빼앗아가려고 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친정도 없고 힘도 없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처절하게 바닥에 거의 누워서 울부짖는 여자를 저는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상상보다 더 가관이었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로 남편과 제가 살던 그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림을 합치긴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혼인신고는 할 수 없었다고 했죠. 이유는 주변의 이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랬지만 남편 역시도 그 부분에서는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이혼 후 바로 재혼하는 게 어떻게 보일지 알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뒤로 물밑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고민 끝에 결국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그나마 좋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주변 사람에게만 문자를 통해서 제 사망 소식을 알렸고 장례는 가족끼리 조용하게 치른다고 초대를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또 제사를 지낸다면서 제 사진까지 걸어두고 정성스럽게 제사상까지 차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에 새 며느리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문제는 이미 출생한 아이였는데 남편의 친자가 아닌 척 했다더군요. 저는 그 부분에서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누구 애라고 했다는 건데? 그쪽이 낳은 아이? 차라리 그거면 버티겠는데 그게 아니라 고아원에서 입양한 걸로 하자고요. 뭐? 멀쩡한 애를 고아원? 아니다. 어머님이라면 충분히 그럴 뿐이지. 혹시 그쪽 고아원 출생인가? 제가 묻자 여자는 놀라서 되물었죠.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 시어머니는 그 수법을 자주 쓰시니까. 나도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걸로 매번 눈물 사연 만들어서 가여운 애 취급하셨거든. 난 보통 부모가 없어서 본인이 딸처럼 생각했다는 말을 하셨어. 그러니 그쪽은 고아원 출생이라 아이를 낳은 것보다는 입양을 하는 따뜻한 여자 느낌으로 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진짜 정확해요. 아직은 애가 어리지만 만약 저를 내쫓으면 제 아이는 평생 자기가 고아인 줄 알고 클 거잖아요. 근데 저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무조건 애는 못 준다고 그러고 심지어 얼마 전부터 아이도 못 보게 해요. 애가 많이 울 텐데. 왜 하필 저를 찾아왔냐는 물음에 여자는 그 이전부터 제가 종종 생각이 났다고 하더군요. 일단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몇 대 맞을 각오를 하고 나간 자리여서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난 저는 침착하고 담담하게 말만 하고 자리를 떴고 그 순간부터 내내 죄를 지은 기분이었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도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어리다는 것, 임신을 했다는 것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늘 달콤한 말을 속삭였던 남편의 무관심에 지칠 때마다 제가 더 생각났다고 했죠.
제 회사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는 말에 시어머니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칭찬은 아니었고 비교를 하면서 구박하는 용어로 쓴 거였고요. 그러다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오로지 저만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딱 하루만 고민해 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습게도 집에 돌아가는 20분 남짓한 길에서 모든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일단 앞서 말했듯 싸워보지 않고 했던 이혼을 후회했었어요. 하지만 이혼한 뒤에도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계속 떠오르는 이유가 일종의 미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와 키스를 하는 사진을 봤을 때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상간녀가 저와 똑같은 아픔을 호소했을 때도 고소하거나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머릿속엔 그 인간들 너무 더럽다 라는 생각만 났죠. 그럼 미련이 아니면 뭘까 고민했고 그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러난 거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복수를 하지 못한 게 한이 되어 지금까지 가슴을 누르고 있었구나 하는 거였죠. 그렇게 저는 상간녀와 바로 손을 잡았습니다. 맨 처음 한 것은 현수막을 제작하는 거였어요. 저는 정확히 법을 알고 있었기에 어떤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이 아파트에 불륜을 저지른 남자가 살고 있다 라는 글귀가 박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쓰고 상간녀와 각각 남편의 회사 그리고 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몇 번을 찾아왔지만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았기에 시위를 해산할 권한이 없어 돌아갔죠. 하지만 그건 가벼운 몸풀기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제 제사일에 맞춰서 저는 하얀 소복을 준비했어요. 머리카락도 길게 풀고 시댁으로 향했죠. 그 상태로 상간녀와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모임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보통 제사를 지낼 때 늦은 시간에 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일찍 제사를 지내달라고 유언을 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야 직접 듣지 않아도 뻔했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본인이 죽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걸 광고해야 했을 테니까요. 늦은 시간에 하면 방문해줄 모임 사람들이 없을 테니 애초에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뒀던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시댁보다는 한층 아래에 내려 계단으로 올라가니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더군요. 덕분에 이야기 소리가 훤히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보고 싶다면서 눈물을 짜내고 있었고 우아한 모임의 회원분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고 계셨어요. 기가 차서 한 5분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대충 이야긴 이랬습니다. 어머, 어쩜 마음이 이렇게 고우세요? 아유, 뭘요. 그저 주책이죠. 이렇게 모임 회원들도 함께 와주셔서 우리 애가 얼마나 기뻐할지. 아유, 근데 지금 재혼해서 며느님을 새로 들였는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도 되는 건가요? 서운해할 것 같은데. 이전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요즘 며느리가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해서요. 자꾸 오해박을 하고 집안일에도 도통 관심이 없고 그 아이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제 아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아유, 저도 타일러 봤는데도 쉽지가 않네요. 아유, 저런, 그렇게 안 보였는데. 아유, 그래서인지 요즘엔 유독 죽은 애가 그립네요. 아가, 우리 아들도 널 아직도 그리워하는 거 아니? 재혼은 하긴 했지만 넌 영원히 내 며느리야. 제 사진을 붙들고는 짜는 소리를 내자 모임 회원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죠. 아이고, 이런 시어머니가 또 없지. 분명 죽은 며느님도 고마워할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매일 제사도 지내고. 아유, 그 저번엔 절에 삼천배도 하러 갔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신 인품이세요. 시어머니는 그 소리에도 작게 흐느끼시는 연기를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제 딸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죠.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열린 현관으로 소복을 입은 상태로 그곳에 입장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놀랐지만 얼굴을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어떤 분은 뒤로 넘어가시기까지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는 눈만 크게 뜨고 제 사진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쪽 딸로 태어날 바엔 차라리 지옥에서 불에 타서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바람난 자기 아들 감싸려고 날 죽은 사람 취급을 해? 어쩐지 요즘 계속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시어머니는 주변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난 정말 모르긴 뭘 몰라. 다 알면서 가식 그만 떨어. 이미 당신이 애지중지 관리해온 이미지는 돌이킬 수가 없게 망가졌어. 머리가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당신 거짓말에 또 속을 것 같아? 저는 몸을 돌려서 한 무리에 몰려있는 모임 회원들을 향해 돌아서 이어 말했죠. 사모님들, 오랜만이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모르셨겠지만 고귀한 봉사 모임에 돈질을 하러 오신다면서 우리 어머님이 사모님들 욕 엄청 했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쪽 자제분이 2년제 대학 겨우 나와서 유학 보냈다고 들었는데 맞죠? 어머닌 그거 듣고 외국서 몸이나 함부로 놀린 멍청한 딸년 가진 주제에 건물 있다고 자랑하는 거라고 했고요. 또 그쪽 분은 아드님이 삼수했다고요? 그걸 저희 어머님 말론 돈으로 처발라도 대가리 멍청한 건 구제를 못한다고 표현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다 나열할 수는 있는데 앞에 말한 건 가장 약한 거고 나머진 입 밖으로 꺼내기 민망한 게 많아서요. 여기까지 전달하겠습니다. 그때 모임 회원들이 시어머니를 보는 눈빛은 그야말로 살벌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도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꾹 참고 나가는 걸 보니 확실히 저희 시어머님과는 다른 분들처럼 보였죠. 심지어 제게 고생했겠다라고 짧은 인사를 하는 분도 있더군요. 하지만 역시나 그들이 나가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제게 달려들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밀어버렸습니다. 제사 음식 위에서 버둥거리는 걸 보고 그대로 나왔고요. 맘 같아서는 뺨이라도 올리고 싶었는데 차마 어른에게 그것까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한낮에 소복 차림으로 아파트를 배회하며 이웃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셨던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도 안부를 주고받았죠. 모르긴 몰라도 그 사이에 소문이 쫙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상간녀가 나섰죠. 현관 앞에서 아이를 돌려달라고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시어머니가 고하라고 말하라고 시킨 것도 일부러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소란스러움에 관리사무소로 연락이 가고 시어머니는 경찰을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죠. 오히려 시끄러울수록 소문은 들불같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며느리 제사, 소복, 상간녀 이런 짧은 소문이 입에 오르내리다 다소 와전이 되기도 해서 이 집의 아들이 바람을 피워서 전처를 죽였다 라는 식으로까지 났답니다. 누구보다 남들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에게는 고문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을 거라 확신하죠. 질투심으로 가득했으나 선망했던 봉사 모임에서는 쫓겨났고 동네에서는 전처를 죽인 아들의 엄마라는 소문까지 났으니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더 큰 복수를 계획했어요. 그건 어렵지 않았죠. 회사 인사팀에 상간녀와 저 두 사람이 찾아가 남편이 그간 어떤 일을 했고 불륜을 언제부터 저질렀는지 증거와 함께 모두 알렸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결혼 생활의 이혼은 개인사로 치부하지만 남편이 다니는 곳은 달랐어요. 품위 유지가 순위에 있었고 그건 엄연히 징계 사유이기도 했죠. 솔직히 해고 사유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까지는 아직 어렵다고 하더군요. 대신 승진에 문제가 있고 강등을 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저나 상간녀나 마음이 좋진 않았는데 마침 회사 로비에서 남편과 마주했죠.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상태였는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상간녀가 남편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 버리지 마. 당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더 잘한다니까? 나 이렇게 빌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로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두가 걸음을 멈췄죠. 남편은 어색하게 주위를 보다가 상간녀를 일으켰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여기 회사야. 장난이라도 그런 말 하면 오해하잖아. 그렇지. 내가 오해했어. 근데 내가 오해했어도 내 말 좀 들어봐. 나 정말로 여보가 다른 여자 좋다고 하면 이해해 줄게. 그렇게 할게. 만나. 나 조용히 빠져 있을게. 그냥 우리 아이만 당신 옆에서 키우게 해줘. 아무것도 안 바라고 그냥 인형처럼 있을게. 당신이 원하는 것처럼 숨죽이고 있을게. 정말이야. 나도 당신이 불륜 저질러서 만나게 된 건데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니까? 응? 그니까 나 버리지 마, 제발. 상간녀의 입을 막으려던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돼서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지만 아무 변화 없이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않으며 울기만 하더군요. 저는 이제 와서 생각이 바뀐 건지 순간 심장이 철렁했죠. 그런데 제가 가까이 가니 저를 보고 씩 웃더군요. 뭐야 갑자기? 이런 내용 없었는데. 명예훼손이요? 그거 안 걸리게 잘했잖아요. 내 명예만 더럽혔으니까. 나 잘했죠. 아휴, 그래도 법적으로 얽히면 안 좋다니까. 사실적시라는 것도 있어. 괜찮아요. 그 정도는 제가 당해도 싸죠. 앞으로는 하지 마. 처음에 난 진짜로 남편한테 미련 생긴 줄 알고. 어쩜 연기를 그렇게 살벌하게 해? 시어머니 밑에서 그래도 구른 세월이 5년인데 이 정도는 껌이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상간녀 앞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뭔가 속도 후련하고 저 대신해서 복수를 해준 것 같아서 나름 기분도 좋았어요. 그 뒤는 변호사와 모든 걸 상의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기에 소송까지 가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3천만 원까지 받았다더군요. 정확하진 않은데 시어머니가 친손자를 고아라고 했다는 부분에서 위자료가 꽤 높게 나왔다고 전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집을 급매로 내놓고 도망치듯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회사 내에 쓰레기라고 소문난 남편은 강등과 동시에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복수가 마무리되어 다신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상간녀가 바로 딱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한 것의 절반을 저를 주겠다고 했죠. 통장을 내밀며 말하더군요. 딱 절반이에요. 동전 하나도 더 가진 거 아니고요. 저는 그 통장을 도로 밀어주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미쳤어? 이걸 왜 줘? 아이 혼자 키우면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 저도 알아요. 근데 저
이거 받은 순간부터 주겠다고 다짐했었어요. 사모님, 아니, 언니한테. 뭐? 언니? 네. 사모님이라고 부르기 싫어요. 더구나 따지고 보면 이 돈은 언니한테도 권리가 있잖아요. 그때 재산 분할도 그냥 반반, 위자료도 한 푼 못 받았고 저한테 상간녀 소송도 안 했잖아요. 그 인간한테 듣기론 오히려 언니가 손해였다고 들었어요. 난 싸우는 걸 포기했고 하기 싫어서 그랬던 거야. 넌 싸우는 걸 택했고. 그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같이 싸워주셨잖아요. 그것도 싸운 거잖아요. 그것도 엄청 멋지게 소복도 입고 제삿날에 등장하고. 그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네? 솔직히 이제 와서 이걸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로 그쪽 집안 이야기 더는 하기 싫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왔어. 그러니 각자 제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더구나 이제 시간도 꽤 흘렀는데 갑자기?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목적은 있어요. 무슨 목적? 상간녀는 제 눈치를 쓱 살피더니 눈을 질끈 감고 말했습니다. 저랑 가끔이라도, 진짜 아주 가끔이라도 좋으니까 연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 인생에서 진짜 처음으로 어른다운 사람이 언니였거든요.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란 저한테 든든한 존재가 되어준 사람도 언니고요. 사실 처음엔 복수만 끝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잃는 게 무서워서 간절한 것도 있었지만 언니라면 제 복수심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복수하면서 언니 옆에 있으면서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늘 잘난 척한다던 그 며느리가 실제로는 더 멋진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언니를 알아갈수록 제 스스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으면서 점점 더 비참해졌어요. 당연히 복수가 끝나면 언니 삶에서 빠져줘야 한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전 상간녀니까요. 언니의 완벽한 인생에 흠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받고 다시 일상생활 하는데 자꾸만 공허하고 허전했어요. 이런 핑계라도 대면서 만나고 싶었고요. 동정심이라도 좋고 뭐든 좋으니까 이번에도 제 부탁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언니가 돈 많은 것도 돈 잘 버는 것도 아는데 저한텐 이 돈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언니랑 잘 지낼 수 있다면 이 돈은 필요 없어요. 길 가는 사람 누굴 잡고 물어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상간녀의 이혼을 돕는 전처와 그런 전처와 친해지고 싶다고 돈을 주는 상간녀라니 확실히 기괴한 조합이었죠. 하지만 저는 또다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옥상에서 제 등 뒤에서 오열을 했던 그 순간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때와 다른 게 있다면 동정심이나 복수라는 공통적인 명분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제 가슴에 남았던 이유 모를 분노와 후회가 완전하게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저는 복수를 한 뒤부터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더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비워낸 것처럼 속 시원했고 가끔 떠올라도 짜증났던 기억일 뿐이었고요. 그래서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간녀도 더는 밉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른 돈은 필요 없고 시어머니한테 뜯은 그 위자료만 절반 줘. 시어머니한텐 제대로 받아낸 게 없어서. 그럼 제 부탁 들어준다는 거죠? 진짜죠? 이거 꿈 아니죠? 좋다면서 제 손을 잡고 방방거리며 뛰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픽 웃음이 터졌네요. 최악의 조합이긴 하지만 우린 그 뒤로 꽤 많이 친해졌습니다. 초반에 허락하면서도 자주 보게 되더라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보겠지 했었는데
매일 저희 집에 반찬이며 뭐며 가져다 나른다고 거의 매일 봤죠. 실제로 이번 설에 함께 명절을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가장 좋은 복수는 다 잊고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말이요. 저 역시도 이전엔 그 말에 온전히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겪은 뒤에 어느 정도의 복수는 정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속에 쌓아두고 용서니 뭐니 하는 것은 결국 저 스스로에게 상처만 된다고 말입니다. 복수? 꼭 하세요. 다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편안한 마음으로 다 잊고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저나 동생이나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행복의 일환으로 동생에게 받았던 위자료 절반으로 유럽 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찜찜해서 어디 쓸 곳이 없나 고민하다가 이번 여름 휴가에 장기로 일정을 잡아놨어요.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는 동생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사연이 뽑힌다면 그때 함께 듣고 있겠네요. 그래서 이 사연을 통해서 전달해 봅니다. 꼭 같이 가자. 여권 만들어놔. 쑥스러우니까 울지 말고. 끝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